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정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실태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연일 방송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자주,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지도 되게 많고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거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후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아프리카나 지중해 연안 국가, 그다음에 서유럽,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시베리아, 캐나다, 호주, 전 세계적으로 산불과 가뭄과 또 홍수와 그쵸, 그런 기후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있고 또 재산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IPC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PCC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의 양상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온실가스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의 현실과 대응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IPCC 말씀드렸죠. IPCC가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그렇게 원래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래서 이 단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일단 제가 자료에는 안 썼지만은 1988년에 유엔 산하에, 유엔의 여러 이제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있어요.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하고 UNEP 들어보셨나요? 유엔 환경계획. 되게 대표적인 또 유엔 산하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단체죠. 이제 이 두 기구 아래에 있는 기구고요. 전 세계 정부들이 여기 가입해 있어요. 회원국으로. 그리고 이 IPCC는 뭘 하냐면은 직접 보고서를 내는 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그간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낸 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한 5년 내지 6년마다 그 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1990년부터 내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초반에는 이제 기후변화가 이게 그냥 자연적인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서양의 경우에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거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변화, 그렇게 이제 계속 부인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고, 또 그걸 듣고 또 시민들이, 또 동조하는 시민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가 보고서를 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점점 이제 평가 보고서를 계속 낼수록 이건 분명히 인간이 화석력을 많이 떼서 생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론까지 그러니까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6차 보고서 되니까 거의 100%, 거의 99.9%는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게 된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식량과 보건과 물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또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전 세계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의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각 정부들이 기후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IPCC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불완전해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부들은 정부 나름대로 이 IPCC 보고서를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IPCC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정부, 당신들이 만든 정책들이 뭐가 문제다. IPCC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거 진짜 문제네 하고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IPCC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IPCC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올해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뗐잖아요. 그러면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돼요.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이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가 햇빛이 들어왔다가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가 돼서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나가는데 많은 부분 또 이 온실가스가 그 그린하우스 현상이라고 해서 온실 효과를 만드는 거죠. 잡고선 이 대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실가스는 없다고 하면 완전히 없다. 우리가 지금 뭐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춥죠. 그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일정 정도 사실은 감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IPCC가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온실가스에 의해서 기온이 계속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부터라는 거고, 이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1.1도 올랐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1.2도 올랐어요. 0.1도가 더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는 그 지난 5차 보고서 2014년에 나왔는데 2014년부터 2021년, 2022년 사이에 거의 7년간, 8년간의 그 나왔던 그 기후변화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든 거기 때문에 1.1도 올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2도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1도 올랐는데도 지금 난리죠, 전 세계가. 그럼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이 기후변화를 어쨌든 그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얼마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1.5도. 그죠?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얘기했죠.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 남았나요? 0.3도 정도 남았거든요. 0.3도 남았는데 5차 보고서에서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1.5도 그 예상되는 시점, 도달하는 시점을 한 2040년대 중후반부터 2050년대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더 앞당겨졌어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온도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203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33년 뭐 요쯤에 1.5도가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1.5도에 도달하게 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 급속도로 이게 이 재난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5도가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기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티핑 포인트인데, 그런 티핑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딱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지도를 딱 펼쳐보면은 거기에 16군데 전 세계 각각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얘기하는데요. 지금 1.2도 올랐는데 한 대여섯 군데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도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거요? 오. 이거 맞나요? 네, 한 번만.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일단은 그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또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하는데 사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린란드 땅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사실 그 빙하의 물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 온도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체하고 액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막 팽창하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이제 해수면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요인,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피해?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륙별로. 그런데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아가 인구가 또 많기도 하죠. 그래서 아시아가 거의 최대, 이게 이제 최소치고요. 최대 8천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뭐, 우리도 그 서쪽, 서해안하고 남해안 쪽에 해수면이 좀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한 23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그린피스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베이징,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이 아니고 상해하고 또 대만도 피해를 입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뭐 베트남, 태국, 뭐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혹시 수도가 자카르타인 건 아시죠?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잠기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종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짙을수록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1.5도일 때는 9% 정도 준다고 봐요. 그리고 2도가 되면, 2도가 안 돼야 되겠죠. 근데 2도가 되면 10%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주는데요. 그리고 3도가 되면, 3도 높아지면 12% 정도 준다고 봐요. 근데 제가 요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문제는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 인간의, 생명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생물종의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요거는 그런데, 유엔 산하의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서는 한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지구에 그러니까 전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종을 한 800만 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파악이 안 된 종도 되게 많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될 거, 천만 종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과학자들이 파악한 생물종만 한 800만 종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100만 종 정도는 21세기 안에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아주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고요. 기후변화 말고도 이제 뭐 산림훼손이라든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생물종 중에 이 식량과 관련된 생물종들이 있죠. 곤충, 그죠? 벌, 나비. 예,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79억 마리인가요? 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그 수분을 하는 그런 수분 매개충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분 매개충에 의해서 식량이 생산되는 포션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식량의 40%는 그런 곤충들이 있어야지만 뭐 곤충 플러스 또 뭐 동물들도 이렇게 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 곤충과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네. 문제고요. 일단 폭염 다 심각합니다. 이게 짙은 부위가 예, 폭염이 심각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점이 있잖아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신뢰도가 높다. 이거 폭염 지금 보시는 듯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어디가 베이징인가요? 중국이 43도가 넘어섰다고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보통 보면 한 36도, 제일 더울 때 36도, 37도인데
이게 온도만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덥다는 거는 아시죠? 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습도가 높으면 그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31도만 돼도 저희 덥잖아요. 저 며칠 전에 그저께 산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지리산 미친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우리가 산 밑에 가면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잖아요. 그 나무가 하는 역할 중에 주변의 온도를 한 2도에서 3도 정도 낮춘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덥구나. 이게 서울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 피해갈 데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그러니까 폭염이 된다는 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산불도 나고 연관이 되죠. 연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폭우. 네. 북쪽이 이게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북반구가 주로 이제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기온도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건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이제 땅이 많이 녹아 있어요. 녹게 되면서 원래 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땅이 많이 얼어 있던 데여서 농사를 그동안 못 지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리해지는 기후 변화로 해서 좀 유리해지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북반구는 어느 정도로 담수가 많이 증가했냐면 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 7% 정도 증가했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는 남미인데 이런 지역은 가뭄이 되게 심각한데 담수 감소량이 거의 한 7%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북반구는 늘어나는데 남반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아시죠? 네, 들으셨죠? 서울대 연구팀에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그 주된 요인이 이것 때문에 지하수로 너무 많이 퍼올려서. 네, 담수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 세계는 거의 지표면이 거의 대부분이 물로 다 이렇게 그죠? 바다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물 가운데 지표수는 담수는 몇 프로 안 돼요. 3%인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농사도 못 지어, 목축도 못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북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유럽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게 뭐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소식 중에 하나는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700명이 탄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완전히 이렇게 전복이 돼서 거의 다 죽고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건져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됐는데 물론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기 왼쪽에 보면은 서아프리카 밑에 남서아프리카는 또 살만한 그런 곳이긴 한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물 부족 때문에 몇 년 전에는 그 물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단수 조치를 한 적도 있어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이제 북반구는 그래도 좀 낫긴 한데. 그다음에 이게 식량 생산인데요. 이거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표시를 못한 거 많이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식량 생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크리스라고 이렇게 뭐 증가한다고 표현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보면 식량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서쪽이 저 왼쪽 편이 있는 곳이 이제 미국 북미 쪽인데요. 거기는 주로 뭐 오렌지라든지 알고 계시는 오렌지, 아몬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농사 사실 미국의 식량 자립도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만 낮지 미국, 중국, 유럽, 호주 100%가 다 넘어요. 우리만 곡물 자립도가 거의 한 27% 정도 되고 식량 자립도는 한 47% 정도 되는 거고 46% 정도 되거든요. 우리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 재난이 막 너무 심각하게 가속화되면 결국 우리가 식량 수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식량 수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같은 그래프인데 아이고야.
같은 내용인데 좀 더 보기가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에가 식량 생산에 관한 건데 이건 주로 이제 곡물에 관한 거고요. 옥수수와 같은 곡물. 메이즈가 이제 옥수수란 뜻이거든요. 콘도 있지만 메이즈로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는 어업에 관한 예, 변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1.6도일 때는 이렇게 짙은 부분들이 다 식량이 다 네, 줄어드는 저 빨간색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색깔들 자주색 계열 있잖아요. 이런 계열들이 는 경우에는 식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파란색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업도 다 줄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후 티핑 포인트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는 이 정도. 이렇게 여기 넘어서면 이제 들어가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찜통지구죠. 찜통지구.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어떻게 안정적인 지구 어떻게 사라졌네요.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인류가 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하는 근데 요즘에는 자본세를 또 많이 씁니다.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다라고 봐서 자본세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후가 안정적인 시대를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데 요거 전체가 이제 홀로세예요. 속하는데 그 중에 요 부분 이렇게 기후가 되게 심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인류세라고 또 얘기합니다. 네. 보시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지구. 그래서 전 세계 16곳이 그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변화가 있으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현재는 6곳, 5곳인가 6곳인데, 예, 5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5곳이 넘어섰다고 보는데요. 그린란드의 빙상 붕괴, 1번이죠, 저기. 그 다음 2번, 남극 서부. 예, 빙상 붕괴. 그 다음에 레브라도해 대류 붕괴, 3번. 대류가 붕괴된다는 거는 대류가 정상대로 흐르지 않고 중단하거나 멈춰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열대 산호초. 여기가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산호초가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아한데라고 하면은 저 시베리아 쪽 있잖아요. 시베리아 이쪽 북극권에 해당되는데요. 그 아한데 영구 동토층이 급격하게 해빙하고 있는 요 5가지를 보고 근데 실제로 근데 아마존도 되게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아마존. 그다음에 어디가 또 문제가 되나요? 그다음에 산악 빙하 상실. 가면 안 되죠. 여기 올해인가 작년에 무슨 사고 있었죠? 스위스에서 알프스산 빙하가 이렇게 예. 녹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작년에 파키스탄도 사실은 파키스탄의 폭우가 막 내렸을 때 8월 말에 폭우는 2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몬순. 그러니까 여름철에 보통 몬순 기후죠. 막 비가 집중적으로 막 폭우가 내리는 아마 동남아시아 가본 분들 여름철에 가보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 겪으셨을 거예요. 막 갑자기 날이 맑다 갑자기 막 비가 막 폭포처럼 막 그쵸 스콜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비가 내리는데 내렸다가 또 좀 있으면 이제 개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몬순의 어떤 폭우랑 그다음에 산악지대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서 그게 겹쳐지면서 이제 국토의 3분의 1 가량이 좀 침수가 됐죠.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빙하가 많은, 그러니까 이 남극, 북극 빼고요. 가장 빙하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반 정도는 넘어서지 않았을까. 티핑 포인트가 그런 우려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온 상승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엘니뇨가 있어서 좀 문제이기도 한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어떤 지역은 평균보다 1.5도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 올해 또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2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완화.
클라이밍 미티게이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증상을 이렇게 줄이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후 적응. 이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완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행동은 기후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속 가능한 교통. 그래서 우리 지금 타고 있는 그 내연기관차. 우리 이제 석유로 달리는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자동차로 달리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기업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이죠. 그죠? 그 두 번째 이제 기후 적응은 뭐냐면 올해 아직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온실가스를 0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다 멈춰. 모든 걸 안 해. 밥도 먹지 마. 하루만.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온실가스를 0으로 가정에 0으로 만든다고 하면 기후재난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지금의 재난은 몇십 년 전까지 우리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영향 때문이에요. 그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세 가지 또 그 가스가 있는데 그런 온실가스들은 오랫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도 남아 있지만 나무 속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바다 속에도 있고 이 모든 자연 생태계가 이런 온실가스를 머금고 있어요. 근데 특히 대기나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온실가스들은 오래 가면서도 그 기온을 계속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재난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0으로 만들고 내후년까지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배출해 놓은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재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게 바로 기후 적응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 중에는 홍수 예방을 위해서 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한다든지 유기농을 하면 우리 인식에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유기농 하면은 벌레가 많이 꼬여서 식량 생산이 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기농을 하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 사실은 생산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량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서 유기농, 재생농업, 그 다음에 또 퍼머컬처, 다양한 그런 대안 농업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기후 적응 행동이에요. 근데 이 유기농이나 이런 대안적인 농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토양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그 토양의 질을 높인다는 건 토양 속에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운다는 의미하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완화 행동하고도 겹쳐져요. 그래서 로컬푸드 이런 얘기 하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그런 중간 단계, 이게 교집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교육이나 도시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을 보존하는 것도 기후 완화와 함께 기후 적응 행동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그다음에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네, 북반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북반구 하면 지리적으로 북반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북반구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식민지를 운영했던 그런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우리는 아니었지만 북반구에 속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러시아와 유럽 국가,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북반구에 들어가고요. 이 나라들에서 나온 배출량이 96%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배출했죠. 그렇지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남반구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 8%밖에 배출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면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느 나라에서 줄여야 되나, 그죠? 그럼 이 나라들에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 상당히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아서 많이 배출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도가 1.9톤이고요. 중국이 8톤이고 미국이 16톤이에요. 우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12톤에서 13톤 사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온실가스 증가율, 배출 증가율에서. 전 세계 거의 1, 2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중국이 8톤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이 막 인구도 많은 데다가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고기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저렇게 배출이 많은 거라고. 근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아니고 중국이 뭐예요? 중국이? 공장이 많죠.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생산해야 될 그런 제품들이 다 중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요즘엔 또 베트남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 제품들이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남반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산정이 안 돼요. 우리가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식량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전 세계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그 식량농업기구 있잖아요.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통계에 보면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부분에서 29%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일까요? 11%? 너무 좋게, 너무 많이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요, 3%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그밖에 진짜,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근데, 3%가 3%인데 왜 3%냐면, 우리가 수입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3%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량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안 잡혀요. 우리 배출량으로. 그래서 식량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저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을 다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거고, 그럼 책임은 사실 여전히 북반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북반구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중국도 공정한 분담량,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인당 배출량을 보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1인당 배출량이 어느 정도? 12.6인가 12에서 한 14% 정도, 13%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뭐 인도는 1.9톤, 또 어디지? 파키스탄은 그럼 몇 톤일까요? 1톤이 안 넘어요. 파키스탄, 그다음에 미얀마 혹시 2008년에 나르기스라고 하는 사이클론이 미얀마 강타에서 아시죠? 그때 사람이 몇 명 죽었나요? 그때 엄청 많이 죽었죠.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14만 명이 죽었어요. 14만 명이 죽었는데 그럼 미얀마 사람들이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될까요? 1톤이 안 돼요. 0.6톤인가? 그래서 책임은 북반구가 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리우는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파리까지, 프랑스 파리까지, 이게 뭐냐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협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되는데 그 이후 이야기는 또 다른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총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는 1995년인데요. 그 전부터 기후변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과학자들에게서는 굉장히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74년에 세계기상기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 예측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 과학자들은 1800년대 초부터 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1958년에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관측대에서 처음으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는 이게 매년 측정을 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지가 않고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1960년대 초반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4년에 세계기상기구에서 인정을 했죠. 온난화 문제 있다. 그리고 1988년에 아까 말씀드린 IPCC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1차 보고서가 그 1990년도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21세기 내에 매 10년 동안 기온이 0.3도씩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가 대응하기 시작한 거는 1992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지고 1995년에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독일에서 그 1차 유엔 기후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기후협약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국가의 능력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약자만 따서 CBD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유엔에서 굉장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는 누구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건 혼자만 단일 국가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나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이에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책임은 누구한테 많이 있다? 북반구, 선진국에 많이 있다. 그래서 차별화된 책임. 이걸 강조한 거예요. 기후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개별 국가의 능력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 원칙은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계속 강조되고 언급되고 그다음에 문서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 문서의 앞에 이 CBDR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근거로 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원칙으로 삼아서 대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대응책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차는 넘어가고 제 3차가 중요한데 3차 유엔 기후 총회가 1997년 어디죠? 네, 일본 교토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하죠. 결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미국도 결의를 했는데 탈퇴를 했어요. 또 저희 생각나시죠? 트럼프 탈퇴를 했고 그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산업적 이해, 미국의 산업적 이해 이런 것 때문에 탈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얼만큼 줄이는 거냐면은 1990년에 배출했던 양 그걸 기준으로 해서 5.2%. 너무 미미하지 않아요? 이거 줄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97년에 분명히 이제 체결이 됐어요.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는데 발효가 된 거는 언제 발효가 됐냐면 2005년에 그러니까 얼마 걸렸어요? 8년 걸렸어요. 발효되기까지. 그 실제로 감축은 언제부터 했냐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1차. 그리고 2차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미국이 탈퇴했다고 그랬잖아요. 1차 때는 미국이 탈퇴했고 2차 때는 어디가 탈퇴했냐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참여했던 선진국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나라들 총 배출량을 따져보니까 전체 배출량, 전 세계 배출량이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교토 의정서,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처음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산림은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도 있긴 한데 뭐 CDM이라든지 청정개발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이행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다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진국의 크레딧 성과로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에서만 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흥산업,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중심으로 이게 더 이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남반구 여러 나라들이 그런 나라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지 않고 몇몇 국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문제였고요. 배출권 거래제는 지금도 문제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냐면 제가 뒤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뭐 줄인다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 세계 배출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너무 어렵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배출을 하려면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1년에 물건을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만 톤을 배출된다. 그럼 100만 톤에 해당되는 크레딧, 그 배출 권리를 사야 돼요. 돈으로. 그럼 만약에 1톤당 10,000원이다. 그럼 100만 톤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빨리 안 나오죠. 1,000억인가? 계산, 1,000억 안 되나? 저도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각국의 정부들이 무상으로 할당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인가? 예, 시행이 되는데, 100만 톤에 그러면은 99%부터 줬나? 완전 100%는 아니고 99% 주면 99만 톤은 무상으로 받게 되니까 막 배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서 기업들이.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무상 할당률을 줄이는데요. 뭐 99%에서 98%, 97% 이렇게 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줄이는데도 어떤 해에는 이게 남아요. 배출권이 남아요.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배출권을 이제 파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몇 억인가? 꽤 많은 돈을 남겼어요. 이게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에는 기업들 돈 버는 대로 많이 사용이 됐고, 이거는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제15차 유엔기후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나면 이제 2012년에 한 번 1차 감축이 있고 2020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지? 이런 뭐 그런 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교토의정서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가 필요하고, 예전에는 이게 선진국 중심이었는데 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거쳤고, 이게 뭐 코펜하겐 뭐 그 전부터 논의를 거치면서 이제 파리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게 돼서 파리 기후협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전에 15차 유엔 기후총회 코펜하겐에 열렸을 때, 그때 이 산업국들, 선진국들이 결의를 합니다. 본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후변화에. 그래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모금해서 주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합의였고, 이게 계속 뭐 파리 기후협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1,000억 달러는 계속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지원하자. 이렇게 이제 파리 기후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시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예, 21차 유엔 기후총회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훨씬 이하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1.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협정문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DC가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감축 목표. 각국의 감축 목표를 NDC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러면 각국별로 결정해서 기여하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축 목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해서 NDC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NDC를 5년마다 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한 번 냈고, 그러면 2020년에 내고, 또 2025년에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는데 후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만약에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6% 줄이겠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낼 때는
더 올려야 돼요. 37%. 조금이라도 올려요. 37%, 38%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는 기준도 잘못됐었어요. 우리는 어떤 특정 과거의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 1999년의 과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축을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 뭐 1990년 아니면 2010년 뭐 2000 뭐 이렇게 과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030년이 기준인 거예요. 2030년에 더 많이 배출할 것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30% 감축하겠다. 그렇죠. 맨 처음에 그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시민사회에서 막 난리를 쳤죠.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는 적게 하면 뭐 40% 30%든 적잖아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얘기하니까 이제는 2018년 기준일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그래도 높죠. 예를 들면 우리가 1990년에 아마 3톤, 4톤, 3억 톤, 4억 톤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7억 톤이 넘거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뭐 감축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배출량은 안 많겠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때 전 세계 정부들이 NDC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이거 다 이게 감축을 다 이행한다 하더라도 2.7도 오른다. 1.5도 못 막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랬고 전 지구적 공동 이행 점검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정부들이 했던 노력들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하는데 온실가스 감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응했나, 적응을 어떻게 실행했나, 그 다음에 재원, 조성을 어떻게 했나 이런 점검을 5년마다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올해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총회 때 하고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파리 기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앞에서 교토의정서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교토의정서는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에요. 어떻게 협정이 있냐면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8%인가? 그래서 플러스 18%는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가 유럽연합인가? 마이너스 7%가 미국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배정을 해줬고요. 만약에 감축량을 배정해줬는데 그 나라가 감축을 못했다 그러면은 저기가 있어요.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2차 감축 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2차 감축이 있잖아요. 2차 감축 때 1.3배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감축분도 또 감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도 내야 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 주요한 나라들이 다 하나씩 그죠 미국 뭐 다 탈퇴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렇지만 어쨌든 파리 기후협정은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감축 목표 냈는데 문제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때 그 NDC 다시 제출하게 했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또 2.4도 오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제출을 받았거든요. 유엔에서. 그런데 전 세계 195개국이 지금 회원국이란 말이에요. 파리 기후협정에. 그중에 24개국만이 새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30년 넘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죠? 계속 증가하고 요게 내려갔어요. 이게 언제예요? 2020년. 네, 코로나 생겨가지고 거의 한 6.7%인가 줄었거든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념할 거, 아까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도 얘기됐던 거, 토지를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거. 토지와 산림을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 정부도 산림 흡수를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위험한 이유가 이
산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림은 흡수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온도가 너무 상승해 버리면 배출원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심각하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 이게 기후변화 문제는요, 결국 정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많이 배출하진 않았지만 이제 배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보면 연간 1,000억 달러를 모아서 개도국에 전해주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녹색기후기금 GCF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송도에 유치를 했어요. 근데 2014년에 맨 처음에 기본이 되는 100만 불인가? 100만 불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100억 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근데 총 금액이, 총 모금한 2021년까지 총 모금한 금액이 203억 달러예요. 그게 연간이 아니고 총. 그런데도 모금했다고 해요. 모금해서 전달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OECD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인데요. OECD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요. 산업국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얼만큼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보면 이게 빌리언이, 이게 단위가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은 10억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796억, 730억, 783억, 711억 해갖고 보면 지금 524억부터 근접하다 800억 불까지 매년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자선기구 있어요. 개발협력기구 옥스팜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연간 한 195억 정도, 5억 달러 정도 지원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인정해도 뭐냐면은 여기 뭐가 있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 이거. 여기서 볼게요. 이게 총량을 합치면 이만큼 될 텐데, 2019년. 근데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채권이고요. 이거는 보조금. 이거는 차관. 그러면 보조금은 뭐예요? 우리도 정부 보조금 받잖아요. 정부 보조금 받아서 도로 갚나요? 안 갚죠? 보조금은 그냥 쓰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차관은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면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빌려주기만 해요? 그 원금만 받아요? 이자 받죠. 이자 받는 거예요. 이만큼이 다 대출로 준 거예요. 이거 지원했다고 말할 수 없죠.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보조금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 근데 차관도 여러 가지 차관이 있는데요. 양어성 차관이 있고 비양어성 차관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조금을 누가 주냐면 돈을 다 모아서 그 대표적인 개발은행 있죠. 아시아 개발은행 아니면 아프리카 개발은행 또 어디죠? 대표적인 게 세계은행. 이런 그 세계은행 같은 굉장히 큰 은행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각국 정부가 내니까 모아가지고 기금도 되게 많거든. 되게 다양해요. 어쨌든 근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양어성 차관은 이자율이 낮아요. 싸게 해서 빌려주는 건데 비양어성 차관으로 빌려줘요. 가난한 나라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한 나라들은요. 안 그래도 빚이 많죠. 채무가. 그래서 지금 또 채무하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채무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도 환율이 높아지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파키스탄 홍수 났을 때 기금을 이렇게 모아갖고 보냈는데요. 갑자기 1,200원에서 1,400원 되니까 그러니까 1달러로 살려면 옛날에는 1,2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1,4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이 못 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이게 환율이 높아지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1달러로 그러니까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8,000깁, 뭐 9,000깁 이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8,000깁이면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는 지금은 14,000깁을 줘야지만 1달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도 그만큼 증가하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환율이 붙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 채무도 커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채무도 생긴 거죠. 이 채무도 커지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자기네 이제 식량 생산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아프리카, 중동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케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식량 자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개발 원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원조를 지원하면서 식량을 계속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맨 처음에 무상으로 뭐 밀가루 같은 거 무상으로 줬죠. 그러니까 의존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이 되는 걸 팔아야 되니까 생산해야 되니까 먹는 식량이 아니라 환금 작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들 있잖아요. 자기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이렇게 북반구, 선진국에 파는 그런 식량을 생산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전적으로.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채무도 되게 많은데 돈도 없는데 지금 국고가 비어 있는데 달러 우리 또 이제 달러 뭐라고 하죠? 그거 우리 뭐 기준이 있잖아요. 가지고 보유고 달러 보유고 없잖아요. 그러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집트에서 유엔 기후총회가 열리기 전 몇 달 전에 이집트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하는 곡물이 있었는데 그 곡물이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상태로 들여오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이자율도 높고 채무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도 뭐 이렇게 못할 망정에 이 차관으로 그것도 비양어성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런 지원들이 보면은 지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가난한 나라의 채무를 늘리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 분야도 어떠냐 여기 보시면 가난한 나라들은 뭐가 가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나라들 1인당 배출량이 뭐 1톤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이기보다는 지금 뭐 태풍이 일어나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적응이 필요한데 적응보다는 더 많이 어디 지원했냐면 이게 완화예요. 완화하면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런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나라가 필요한 거는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후 적응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개도국 정부들이 더 많이 늘려라. 적응 분야에 더 많이 늘려라. 그러니까 50, 50으로 늘려라. 그러니까 완화 50, 적응 50 이렇게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개도국 정부들이 걱정하는데요. 그럼 왜 선진국들이 이렇게 완화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할까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전기 돌려서 전기 만들어지면 팔아. 그죠? 이윤이 생기죠. 그리고 이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있잖아요. 그죠?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크레딧이 있죠. 그래서 배출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 기업들은 완화에만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은 막 사이클론 오는데 미리 막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막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불평등한 구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네. 다 들어보셨나 봐요. 수준이 너무, 수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로스 앤 데미지인데, 손실과 피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대해서 배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1년부터 작은 섬나라들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거의 몇십 년, 30년 만에 네, 이게 작년 유엔 기후총회 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손씨가 피해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제 논란이 돼요. 뭐냐면 이 가난한 나라들은 독립적인 기금을 원해요. 근데 부유한 나라들은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냥 기존에 있던 기금 되게 많거든, 기금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GCF도 있었지만 제프라고도 있어요. 인바이러먼트 펀드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클라이밋 어댑테이션 펀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금들이 유엔 안에도 있고 또 세계은행 안에도 있고 또 지역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에도 있고 또 지역별로도 있고 되게 많은 그런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유엔 산하에 있는 기금들 중에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기금에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원조 자금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어느 나라가 얼만큼 어떻게 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은 독립적으로 이것만 별도로 다루는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고 이제 올해 28차죠. 28차 유엔 기후총회가 이제 두바이에서 열리는데 두바이에서 아마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재난으로 인해서 어디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아시아 진짜 많죠. 재난 수도 많고 사람도 아시아 아프리카가 그래서 사망자는 거의 90%가 개도국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배출국은 아까 국제사회 전체를 봤으니까 주요 배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나라가 53위, 53위고요. 점원어치라고 평가를 매년마다 하는데요. 53위, 그 다음에 중국이 33위, 꽤 높죠. 그 다음에 1, 2, 3은 없어요. 제대로 잘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웨덴, 영국, 덴마크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 네. 근데 유럽연합,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일찍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을 시작해서 아마도 성적이 많이 좋고 성과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개념 같은 거 설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질문해 주셔도 돼요. 중간에 좀 끊고서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됩니다. 네. 유럽연합의 Fit for 55라고 해서 패키지예요. 이제 감축 입법안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목표는 그러니까 목표부터 시작해갖고 목표와 관련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얼만큼 줄이겠다. 목표. 그 다음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을 어떻게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회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그 입법안을 마련하는 게 이게 Fit for 55예요.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목표가 1990년 수준으로 55%를 감축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죠? 우리는 1918년으로 해서 38%인가? 40%죠, 40%. 네, 40%고요. IPCC에서 요구하는 거는 45% 이상입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 기준이에요. 우리는 2018년 기준이거든요. 기준도 달라요. 우리는 좀 상당히 좀 유럽이나 이런 좀 앞서가는 나라들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목표치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배출권 거래제 신설 또는 강화. 기존에는 전력이라든지 철강, 화학 이렇게 이 부분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이 됐는데 거기다가 육상 운송, 건축물 분야, 그다음에 추가하고 항공 분야의 배출권 이제 할당량을 축소하는 거예요. 예전엔 더 많이 이렇게 90% 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80% 정도 주겠다 이런 거죠. 이게 축소하는 거고 무상 할당을 많이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예요. 그래서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 거는 배출량을 제조하고 어쨌든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산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개도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배출량을 마치 많이 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을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 2026년부터 유럽 연합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적용이 돼도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의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당하게 가격이 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격을 더 부과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야가 철강, 화학, 그다음에 유리, 제지 뭐 이런 분야거든요. 우리나라가 철강이 굉장히 좀 강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뭐 논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반구 국가들, 개도국들이 반발을 많이 해요. 일종의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한 CBDR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이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WTO에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토지 이용 및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확대하는데 사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단체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산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이 될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농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이죠.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숲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흡수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 흡수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흡수했는지 측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토양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이 온실가스는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이 산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탄소 흡수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뭐 예를 들면은 지구의 밭 아시나요? 지구의 밭 그다음에 뭐 아마 그 레인포리스트 열대우림 네트워크도 있고 되게 많은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 성명도 내고 했었어요. 이 탄소 흡수원 이 토지하고 산림 부분은 자연 기반한 솔루션이라고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산림, 토양, 바다, 강, 습지, 맹그로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 생태계 모두에 이 탄소가 흡수되어 있거든요.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더 흡수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통해서 흡수하겠다 그러면 산림을 더 많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불안정하다고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고 막 가뭄이 심해지고 온도가 더 상승하면 이게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IPCC 보고서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이게 약자로 MBS라고 B는 소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문자로 하는데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이 MBS를 얘기할 때는 이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는 감축의 효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생태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탄소 흡수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자연 기반한 솔루션 부분은 사실상은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 금지. 이제 석유를 달리는 자동차를 이제 없애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거고요. 정의로운 전환. 그래서 사회기후기금, 뭐 현대화기금 등 이런 기금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유럽연합의 Fit for 55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국을 보시면 영국은 정말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또 2008년에 기후변화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고 그래서 뭐 그 법률에는 다 이제 감축 목표를 다 기재하는 것 보통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재를 하고 있고 5년 주기로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우리는 기후변화위원회에 이렇게 막 정부 관료들 들어가 있고 막 또 기업들 주요 기업들 인사들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중심인데 여기는 되게 독립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고 민간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게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990년 대비 44%를 줄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5년까지는 90년 대비 78%를 감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거는 이거 넣어놓은 거는 뭐냐면 영국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 재난이 되게 심각해요. 저 홍수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뭐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뭐 계절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기후 재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그래서 보면은 2008년에 81%였던 화석연료 비중이 2017년에 48.1%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약간 눈속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거야. 어떻게?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화석연료에 관한 거거든요. 석탄 발전이에요, 석탄. 석탄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근데 뭐가 늘었어요? 천연가스가 늘었죠.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북극해 있잖아요.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이제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엄청 그쵸 뭐라고 하는 거고요. 비난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2019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전력량에서 35% 정도 된다고 보고 2025년에는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석탄 발전소 퇴출하겠다. 할 수 있겠죠. 저렇게 많이 이렇게 천연가스 늘리는데 눈 가리고 아우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영국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계획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035년까지 탈탄소 하겠다. 전력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일자리를 얼마큼 만들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정부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 노동자도 참여하고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해서 전환의 방향과 방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인데요. 독일은 이게 사실은 좀 바뀐 부분인데 2019년 기후보호법을 제정하면서 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했어요.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위헌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2030년 이후로 감축 노력을 미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65% 2030년 65%까지 상향하겠다라고 했고 2045년까지 탈탄소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석탄 원자력을 대체하는 가스 화력 발전 고려하겠다는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트위터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독일에서도 여전히 독일에 석탄이 또 많잖아요. 석탄을 여전히 캐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청소년 기후행동하고 그린피스하고 몇 개 이렇게 단체들이 이제 이혼 소송을 냈는데 참고할 만한 거는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우리 청소년들도 위헌 소송 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독일 헌법재판관들을 좀 불러다가 이야기를 청취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려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나름 학습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 위헌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석탄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태양광,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나라긴 한데 석탄이 여전히 많고 석탄, 석유, 가스 이게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네, 1인당 배출률은 예, 미국보다 반 정도 되고요.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죠. 네, 중국이 1위입니다. 1위고 태양광, 그다음에 또 전기차, 그다음에 핵심 광물. 핵심 광물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에는 꼭 들어가는 그런 핵심 광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중국이 많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1대1로 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렇게 포괄하면서 그 수출을 하지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중국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핵심 광물을 수출하지 않고 있고 그 남반구의 몇몇 나라 개도국들도 이렇게 그 유럽 연합이나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수출 금지 명령도 내리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중국은 예, 2026년부터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60년에 탄소 중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50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고 인도는 2070년이에요. 그러니까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고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총회가 열렸을 때 우리가 거의 이제 막판에 이제 정부 대표들이 합의를 보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인도 대표가 틀었거든요. 틀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석탄, 화석연료 퇴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빠르게 똑같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파리 기후 협정문에도 그게 나와요. 뭐냐면 선진국이 더 빨리 줄이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도국들은 더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석탄을 더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뭐 2010년 기준으로 해서 45% 줄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발전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도 2019년에 27.9%고 네,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 한 8% 되나 봐요. 그죠? 8%,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점은 해외 석탄 발전 금융 지원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2위, 일본이 3위 순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에서도 이게 작년에 가결이 된 건데요. 그린 뉴딜 추진에 필요한 예산 3,700억 달러, 역사상으로 가장 큰 기후변화 대응 자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4,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보면은 주요 내용,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 내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주요 광물 채굴 기업에 대한 막대한 세액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업에 한해서 하냐면 미국의 기업, 중국 기업 안 되고요. 한국 기업도 안 되고요. 미국 기업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미국산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신차 구입에 7,500달러까지 세금 공제하는 거,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자 지원, 이것도 다 미국 기업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나 중국산 제품을 이용해서 그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 있잖아요. 지원이 안 돼요. 미국에 안 돼요. 미국에 회사를 건립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에 소재한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회사를 신설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부유세라든지 법인세 최저한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 내용은 사실상은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 남반구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관세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얘기하냐면 탄소 국경 조정세처럼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도 받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국별 대응이고요.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급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에너지 전환하고 토지 이용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카본 디옥사이드 리무브를 해서 이제 우리가 CD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가 저장 CCS 그죠? BECCS 또는 CCS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직접 공기 포집.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직접 이렇게 해갖고 땅 속에다 넣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사실은 이게 땅 속에다 이렇게 땅 속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속에다 해양 저 바다 밑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이거 아까 그거죠. 자연 기반 솔루션. 조림. 그죠? 토양이나 아니면 산림을 이용한 흡수인데요. 예, 조림, 재식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이오차. 그러면 네. 지금 탄소를 저장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면 계속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가요?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죠. 누출이 될 수 있죠. 누출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땅 속에 집어넣으니까 대기에서는 대기에서는 사라지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땅 속에는 저 바다 속에 묻혀 있는 바다에 저 사실은 뭐죠? 그냥 바닷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또 지층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이제 바위 밑에다가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잠깐 동안 거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지구가 움직이고 또 지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원성수와 똑같은 네, 똑같은 거. 그게 이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랄지 그런 걸로 인해서 유지수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저장돼 있는 상태로 되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게 그리고 양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근데 이걸 비용도 들고. 네,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이걸 얘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시아의 어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1%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배출량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1%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땅속에 묻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산화탄소만 있는데 네.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조치는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산화탄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온실가스 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나오는 곳이 축산 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축산이라든지 벼농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도 이 농사와 관련된 농업 부분, 그러니까 특히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정제하는 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포집을 했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또 있어요. 이 얘기는 또 부수적인 이야기고 뭐냐면 지구 공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다 황산염을 막 뿌리면 온도가 쫙 떨어지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다 생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차는 이거를 바이오차 개념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이오매스 있잖아요. 바이오매스면 이런 거 다 바이오매스거든요. 식물들 이런 식물들을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숯같이 만드는 거예요. 숯같이 만드는 건데 공기가 없는 데서 이걸 태워서 숯으로 만들면 이걸 땅속에 묻었을 때 이게 이렇게 온실가스를 저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화 작용 아시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바위나 이런 것들이 깎여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흙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자연적인 풍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기술로 지금 막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위적인 풍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되고 있고, 이거는 해양십인데 이런 식물성 조류들이 많이 잡으니까.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많이 이제 내뿜잖아요. 강합성 작용을 통해서. 근데 이런 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철분이 필요한데 철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철가루 뿌리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 사실은 이게 육지에서 강이나 계곡에서 강으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드는 게 철가루들이잖아요. 그죠? 흙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그걸 통해서 또 산소를 내뿜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신경성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먹은 이렇게 어류들이 그 안에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도 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는데 이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IPCC 보고서에 보면 종합보고서에 보고서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거의 한 10,000페이지가 넘거든요. 10,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라는 거 만들어요. 그 요약본이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CDR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딱 2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이거 연구한 지 꽤 오래됐대요. 4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10명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결의한 게 있어요. 이번에 이 보고서에 재생에너지보다 우리 CDR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CDR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그러니까 석유를 더 많이 떼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확인해 봤는데 CDR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에.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뭐냐면 이게 과학자들이 만드는 보고서지만 그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정부 관료들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은 과학자들이 만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관료들이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의 입김에 의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런 거 한번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과 또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또 특히 기업과 이렇게 결탁이 된 그런 정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부들에 의해서 IPCC 보고서가 상당히 이제 좀 한계가 있게 제한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보고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 요약본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실제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보면은 이게 이 폭은 뭐냐면 양이에요. 가로는 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은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일수록 싸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비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많이, 그쵸?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하고 태양이죠.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파랗다가 갑자기 빨개졌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도 정맥 어떤 비용 어떤 비용 문제? 유지 관리 보수하고 네? 네? 아닌데요. 효율이 떨어지고. 아닌데요.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의 발전은 저 재생에너지를 한다 그러면, 그죠?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전환? 네? 아니요. 여기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만들려면 들어가는 게. 뭔가 인프라들이요? 물질이 물질이. 그렇죠.
광물질. 광물질이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진 않거든요. 고갈되니까 비싸지죠. 그래서 저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좀 또 비싼 게 산림과 생태계. 우리가 아까 자연기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양은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고 농업분의 탄소 생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핵에너지죠. 많이 줄이지도 못해. 근데 비싸. 여기 맨 처음에 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비싸지는 이유는 제철이,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탄소 포집과 저장도 많이 줄이지 못하고 비싸. 같은 개념이고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과 저장도 비싸. 그래서 갈 길은 사실은 이 길인데 이것도 나중에는 비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 게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다 같이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이 뒤에도 있어요. 네, 전기차, 경차. 여기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대중교통으로 전환 양은 많지 않지만 가격은 낮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가고 그다음에 보면은 에너지 전환인데, 네,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싸죠, 비싸. 그리고 이것도 CCUS 뭐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앞에 그거랑. 그래서 많이 줄일 수 없고 비싸.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런 거, 그죠? 조명, 빌딩에서의 효율적인 조명 기구, 그죠?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데 나머지 거는 다 우리가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양도 많지 않다. 양이 많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선 그런 것들을 정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근데 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엄청나게 아까 많은 양의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2도, 뭐 4도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도가 되려면 엄청난 예, 에너지가 빨리 이제 그 자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엄청나. 이거 세계은행에서 이거를 냈는데요. 이게 자원을 채굴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자원 채굴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것만 있으면 우리 재생에너지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채굴되는 그 지역의 물 오염,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자원 채굴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이게 고갈 이전에 사실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이런 자원들이 어디 있냐면 남반구에 주로 많아요. 그래서 칠레, 볼리비아, 또 뭐 아르헨티나.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가 있는데요. 그 소금 사막, 안데스 고원에 소금 사막이라고 있어요. 포스코가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리튬을 채굴하는데 리튬이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네모나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호수에 있는 물이 리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증발을 시켜요. 우리 염전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물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 부족이잖아요. 물 부족.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막 영화로도 막 나왔어요. 한번 23분짜리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면 대응이 될까? 뭐 모르겠어요. 전체 주기를 따지면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끝까지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배출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만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6배 정도 온실가스가 더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금 보면은 여기가 33.8kg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여기는 이거 전기차 만드는데 206. 예, 206. 예. 그래서 6배 정도 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경쟁을 하죠. 전기차는 또 뭐랑 경쟁해요? 재생에너지랑 경쟁해요. 재생에너지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리튬, 코발트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또 뭐랑 경쟁해야 되냐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그거랑도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는 되게 간헐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발전한 거를 이제 전기를 이렇게 저장해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광물 자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이 리튬, 코발트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 자동차 전체 대수를 줄이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답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천을 보면은 이건 우리가 뭐 에너지, 뭐 건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자원순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70%는 물질 이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도 다 물질이잖아요.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도 다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 이용에서 70%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통신 서비스와 보건 의료 이렇게 배출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통신도 그래요. 이거 없으면 우리 통신할 수 있어요? 컴퓨터 없으면 통신할 수 없죠. 거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물질을 매개하지 않은 서비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따지면 거의 저는 99% 거의 100% 가까운 하물며 사람이 숨을 쉬는데도 오십가스가 나오는데 그죠? 거의 100% 가까이 물질과 에너지 이용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탄소 예산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뭐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이제 제한적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기후위기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오염 뭐라고 그 개념은 갑자기 까먹었네. 물 이렇게 영양가가 너무 많은 그 뭐죠? 부영양화.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물도 사실은 좀 위험한 상태고요. 토지 이용은 벌써 이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고 산림 이용은 정량화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금속 물질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양 산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인간과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그런 한계, 위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원들을 덜 추출해서 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단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PCC 6차 보고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40페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딱 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물질 소비 감소 및 변화 그리고 충족. 제가 충족을 참 어떻게 sufficiency라고 해서 자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다른 생물종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죠?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 기본적인 그런 요구, 필요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그 충족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디 안에서? 지구의 위험 한계 안에서. 그 위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답이에요. 에너지, 물질, 토지, 물에 대한 수요를 피하는 동시에 줄이는 동시에 지구의 위험 한계, 지구의 경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복지를 제공하는 일련의 조치와 일상적인 관행.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정책이자 목표이자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기후변화랑 다른 생태계 위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김현우 선생이라고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충족과 이런 지족,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것은 이 탈생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뭐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리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수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고장 나면 바로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죠? 뭐 컴퓨터 고장 나면 고치는 값이 더 들어 새로운 컴퓨터를 사야 돼. 그게 아니고 고장 나도 수리할 수 있고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 미국, 영국은 다 이제 수리에 관한 권리가 법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지역에서 수리 카페 같은 거를 사찰 단위로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리 카페가 신촌하고 서울의 신촌하고 그 성수동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열어가지고 물건을 갖고 오면 수리해주고 아니면 또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플리마켓, 벼룩시장이랑 연계해서 같이 해도 되고 뭐 지역에서 그런 걸 좀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찰 중심으로 해서 뭐 더 다른 방법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물질과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